내가 지난주 등산 때 분명히 봤어. 정말이야? 분명히 저 폐가에서 혼자 산다 이거지? 정말 예쁘더라고. 누렁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놈이 문제야. 두 남자는 으시시한 폐가 쪽으로 등산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등산길하고는 많이 떨어진 곳, 그곳은 한나와 개 한 마리 봉다리가 사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중 생활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뢰가 가져다 준 충견 이야기입니다. 깊은 밤, 지리산 자락, 달빛도 구름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낡은 폐가 하나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폐가 안에서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한나 45세.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몽둥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문 쪽을 향해 있었고 온 신경이 밖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봉다리, 누렁이 믹스견으로 보이는 작은 개가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맞아. 분명 연기 봤다니까.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에이,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살아? 두 번째 남자가 의심스럽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여자 혼자 산다던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세 번째 남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봉다리의 으르렁거림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밖의 남자들을 자극했는지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봉다리는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작은 몸이었지만 주인을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야? 한나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입자들이 놀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봉다리가 더욱 날카롭게 지저댔습니다. 봉다리는 자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한 개였습니다. 특히 밤중에는 계속 지저대어 처음에는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 짖는 소리가 얼마나 한나에게 소중한 소리였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촛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겠다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눈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이런 으슥한 산골숲에서, 그것도 남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한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한때는 믿었습니다. 남편을, 자식들을, 이 세상을.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한나를 버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이혼 통보를 했고 자식들은 나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내가 믿는 건 단 하나. 이 작은 생명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완전한 암전.
그리고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서울로. 2022년 3월 서울. 강한나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30평대 아파트 거실. 하지만 그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한나 앞에 남편 박정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48세의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해. 한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단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합의서야. 한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우리 25해를 함께 살았잖아요. 애들도.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애들은 다 컸어. 이제 우리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한나가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이유가 없다고요? 당신 부모님 간병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사업 망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사랑이야? 의무였지. 당신도 알잖아. 우린 진작에 끝났어. 박정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던져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집 비워줘. 재산 분할은 합의서대로. 쿵. 문이 닫혔습니다. 한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듯 식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나와 그의 남편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업한다는 핑계로 가정은 나몰라라 했었고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언은 예사고 아이들에게까지 서슴지 않았던 폭행은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했던 것이 이상하리만큼 견디어온 세월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울음을. 그날 밤 한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큰딸 지연이라고 떴습니다. 한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위로해 줄 거라고, 자기 편이 되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한나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전화 너머로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신다고. 한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설명은 됐어요. 엄마도 아빠도 이제 다 큰 어른이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집살이에 애 키우기에 바빠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희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25년 동안 키운 자식이 어머니에게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며칠 후 한나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 한나 씨, 이사 가세요? 한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아주머니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대수냐? 잘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밤 9시 한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는 결혼 후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동생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 한나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역 안내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산, 대전, 대구, 그리고 남원행. 한나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리산.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갔던 지리산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계곡물, 높은 하늘, 끝없이 펼쳐진 녹색 산들. 그곳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그 순간. 그곳이라면 아무도 자신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곳이라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나는 표를 끊었습니다. 남원행 고속버스,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고속버스는 밤새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나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숨이 쉬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공기. 하지만 서울보다는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나온 한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뒤적이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미선. 결혼 전 가장 가까웠던 친구. 2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구.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선아, 나 한나야. 혹시 연락 가능해?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한나야, 세상에 20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한나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것. 미선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남원에 있다고? 지금 어디야? 내가 사촌 오빠 있는데 지리산 근처에 살아. 주소 보낼게. 일단 거기 가봐. 30분 후 한나는 미선이 보내준 주소를 따라 버스를 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좁은 국도. 버스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산들이 한나를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한나는 작은 마을에 내렸습니다. 산 아래 자리한 조용한 마을. 몇 채 안 되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나는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한옥. 그곳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최병철 씨 댁 맞나요? 남자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한나 씨? 미선의 사촌 오빠 최병철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얼굴로 한나를 맞이했습니다. 미선이한테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일단 들어오세요. 병철은 한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고 한나는 그 차를 마시며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이가 사정을 대충 얘기해 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한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 없는 곳에 있고 싶어요. 병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산 위에 폐가 하나 있긴 한데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폐가요? 병철이 설명했습니다. 네. 제 할아버지가 살던 집인데 돌아가신 후로 10년 넘게 버려져 있어요. 많이 낡았고 불편하지만 혼자 있고 싶으시다면 거기가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나는 눈을 들어 병철을 바라봤습니다. 폐가 버려진 집. 그것은 마치 지금의 자신. 한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 갈 수 있을까요?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아침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그날 밤 한나는 병철의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보게 될 폐가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철은 한나를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비포장 산길.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한나는 캐리어를 끌고 병철은 큰 배낭을 메고 1시간 넘게 올라가자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와가 떨어져 나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졌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무성했습니다. 한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폐가, 정말 폐가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좋지 않아요. 물도 계곡까지 가서 길어와야 하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한나는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지붕, 깨진 창문, 쓸쓸한 모습.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버려진. 하지만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을게요. 병철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수리 도구랑 필요한 것들 좀 가져다 드릴게요. 식량도 조금 준비해서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병철은 며칠에 걸쳐 물건들을 날라다 줬습니다. 망치, 못, 톱, 비닐, 나무 판자, 그리고 쌀, 라면, 통조림, 물통, 버너, 가스통, 양초, 성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일주일 후 병철이 마지막으로 물건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한나 씨, 힘드시면 언제든 내려오세요. 여긴 혼자 살기엔 너무 힘든 곳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한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철도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처지라 왠지 모를 한나의 출연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나는 나이에 비하여 젊게 보였고 예쁘기까지 해서 그런지 신경이 쓰인 건 병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철이 떠나고 한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고요.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구석구석. 쥐똥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는 큰 구멍이 나 있어 하늘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부엌이라고 할 만한 공간도 거의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렇게 무너진 집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존재.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잠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비닐과 담요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담요를 펼쳤습니다. 오늘 밤은 이것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은 문이었습니다. 떨어진 문짝을 다시 달아야 했습니다. 한나는 망치와 못을 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문짝은 무거웠고 경첩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한나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해줬으니까. 그녀는 집안일만 했을 뿐 수리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병철은 수리도구다, 먹을 거다 해서 자주 방문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친절해서 고마웠지만 한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기로 오래전부터 다짐했던 터라 고맙기는 하지만 친구의 사촌 오빠라 별다른 감정을 가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나는 땀을 흘리며 며칠 동안을 씨름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못을 박다가 손가락을 찢기도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겨우 문짝 하나를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비록 삐걱거렸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이었습니다. 닫고 열 수 있는 문. 한나는 문을 여닫으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하나 박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평생 남편이 해주던 일들이었으니까.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첫날 밤 한나는 비닐과 담요 위에 누웠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두고 밖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짐승 울음소리.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어야 했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 한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천장의 구멍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산들이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붕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막아야 했으니까. 한나는 병철이 가져다 준 나무 판자와 비닐을 들고 사다리를 탔습니다. 사다리는 낡았고 흔들거렸습니다. 한나는 무서웠습니다. 높이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병철도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는 건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한 발, 두 발. 떨리는 다리로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서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들, 멀리 보이는 하늘. 한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름답네. 한나는 비닐과 나무 판자로 지붕의 구멍을 막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뿌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집을 고쳤습니다. 창문에 비닐을 붙이고 벽의 틈새를 흙으로 메웠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한나는 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허리도 어깨도 손도. 하지만 조금씩 집이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문이 달리고 지붕이 막히고 창문이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나는 물을 기르러 계곡까지 가는 길을 익혔습니다. 20분쯤 걸어 내려가면 맑은 계곡물이 흘렀습니다. 한나는 물통에 물을 받아 다시 20분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2번씩.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한나는 촛불을 켜고 폐가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했지만 이제는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문이 있고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었습니다. 부엌도 조금 정리했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집을 고치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아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혼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한나는 식량을 사기 위해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병철이 준 식량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남은 현금을 챙겨 2시간을 걸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는 5일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좌판에 늘어선 채소와 생선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한나는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한나의 모습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옷은 더러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한나는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쌀, 라면, 양초, 성냥. 그녀는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써야 했습니다. 장을 다 보고 돌아가려던 한나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철창 안에 개 여러 마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개장수가 담배를 피우며 손님과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장수가 말했습니다. 이놈들은 보신용이야. 신선해. 어제 잡아온 거라. 손님이 물었습니다. 얼마씩 쳐줘? 개장수가 대답했습니다. 크기 봐서 한 마리에 10만 원? 한나는 그 광경에 눈을 돌리려 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철창 안구석에 움츠린 작은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렁이 믹스견으로 보이는 작은 개. 털은 더럽고 몸은 말랐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개가 한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간 한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버려진 자, 살고 싶은 자, 두려워하는 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자. 그 눈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저 아이도 나처럼 버려진 거라는 걸. 저 아이도 나처럼 외롭다는 걸. 저 아이도 나처럼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한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장수가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개 살 거야? 한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개가 낑낑거렸습니다. 한나는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개가 철창에 앞발을 걸치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개장수가 말했습니다. 저놈은 작아서 고기도 별로 안 나와. 싸게 줄게. 5만 원? 한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고기, 뭐? 개장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뭐하게? 보신탕 안 해봤어? 저놈은 내일 모레 팔려나갈 거야. 한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모레면 저 개는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눈빛이, 저 생명이 사라진다. 마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는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은 돈을 세었습니다. 3만 원, 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한나가 물었습니다. 저게 얼마예요? 개장수가 대답했습니다. 5만 원이라니까? 한나가 말했습니다. 3만 원밖에 없는데요. 개장수가 쯧쯧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럼 안 돼. 손해야, 손해. 한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백팩을 뒤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20주년에 받은 금 귀고리. 마지막 남은 추억. 마지막 남은 가치 있는 물건. 한나가 떨리는 손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금이에요. 이거랑 3만 원이면 안 될까요? 개장수가 귀고리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져가. 개장수가 철창을 열고 작은 개를 끄집어냈습니다. 개는 낑낑거리며 떨었습니다. 한나가 개를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 떨고 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개가 한나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구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개를 품에 안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며 그녀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아,
이름도 없구나. 그럼, 봉다리. 넌 이제 봉다리야. 우리 함께 살자. 개가 고개를 돌려 한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2시간을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나는 봉다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다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킁킁거리며 탐색했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봉달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 집이야. 봉다리가 한나를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나는 물과 밥을 줬습니다. 봉다리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걸까? 그날 밤 한나는 봉다리 옆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봉다리와 함께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봉다리는 그녀 앞에서 길을 안내하듯 종종 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계곡에 도착하자 봉다리는 물을 핥아 마셨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봉달아, 이제 물은 해결됐네. 다음은 먹을 것. 한나는 산나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봉다리는 옆에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봉다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 한나가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풀숲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작은 노루가 튀어나와 도망쳤습니다. 한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봉달아. 내가 지켜줘서. 그날 밤 한나와 봉다리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봉다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깼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나가 문을 조금 열자 달빛 아래 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뱀이었습니다. 큰 독사가 집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외쳤습니다. 뱀이야. 봉다리가 달려나가 뱀을 향해 짖었습니다. 뱀은 봉다리를 보고 방향을 틀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봉달아,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반려가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주는 동료라는 걸. 우린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나의 집은 점점 살만해졌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랐고 집안은 정돈되었습니다. 한나와 봉다리는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산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가 산나물을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봉다리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덤불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덩치 큰 멧돼지가 튀어나왔습니다. 한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했습니다. 봉다리가 재빠르게 한나 앞으로 뛰어나와 멧돼지를 향해 짖었습니다. 왕왕왕왕. 멧돼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봉다리는 계속 짖으며 멧돼지와 한나 사이를 오갔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주인을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컸습니다. 한나는 그 틈을 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멧돼지는 결국 방향을 틀어 달아났습니다. 한나가 봉다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봉달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나가 벌집을 발견하고 꿀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벌떼가 화를 내며 공격했습니다. 한나와 봉다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계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봉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일이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봉다리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나는 버섯 요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독버섯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봉다리가 불안한 듯 한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한나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봉다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봉다리는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마을 초입 병철의 집 앞에서 봉다리는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와 병철을 집을 찾을 때면 봉다리가 항상 함께했기에 봉다리는 이것을 알릴 유일한 사람이 병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왕왕왕 집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병철이 나왔습니다. 봉다리는 행동에 그것도 혼자 와서 마당을 돌며 지저대는 봉다리를 보고 병철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봉다리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병철은 쓰러진 한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한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후 한나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봉다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특별히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달아?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독버섯 중독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 개가 마을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한나는 봉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봉달아, 내가 날 살렸구나. 그날 깨달았습니다. 봉다리가 전 남편분은 낫구나 하고요. 우린 서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나의 집은 이제 제법 안정적이었습니다. 텃밭은 풍성했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한나와 봉다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산객들이었습니다. 한나는 경계했습니다. 봉다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등산객 3명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집이 있네? 한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사유지예요. 돌아가세요.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산에 무슨 사유지가 있어요? 세 번째 남자가 한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이런 깊은 산속에 여자 혼자 무섭지도 않아요? 봉다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은 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물 좀 얻어 마시고 갈게요. 한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요. 그냥 가세요.
봉다리가 더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등산객 한 명이 짜증을 내며 봉다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봉다리의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봉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나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나가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등산객 한 명이 한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봉다리가 그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아, 이게 새끼.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는 몽둥이를 내려놓지 않았고 등산객들도 잘못하다간 오해 살까봐 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봉다리는 이빨을 드러내며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등산객들이 물러섰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기억해둬. 신고할 거야. 그들은 산길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한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봉다리는 다쳤습니다. 한나는 봉다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럴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린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한나는 봉다리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봉다리는 아파하며 낑낑거렸습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봉달아. 내가 너를 다치게 했어. 봉다리가 한나의 손을 핥았습니다. 한나는 봉다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넌 끝까지 나를 지켰어. 고마워. 며칠 동안 한나는 봉다리 곁을 지켰습니다. 봉다리는 열이 났습니다. 한나는 밤새 봉다리의 몸을 닦아주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속삭였습니다. 버텨, 봉달아. 제발 버텨. 넌 나를 살렸잖아. 이번엔 내가 널 살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봉다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봉달아, 깨어났구나. 다시는 너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게. 그날 이후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와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린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한나와 봉다리는 눈 속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새겨졌습니다. 하나가 아닌 둘의 발자국. 어느 날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중에 거주하시는 분 들리십니까? 구조하러 왔습니다. 한나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구조? 며칠 후 복지사와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봉다리는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나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강한나 씨 맞으시죠? 신고가 들어왔어요. 같이 내려가시죠. 한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더 위험합니다. 한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복지사가 설득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한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 저를 버린 사람들이요? 이제 와서 무슨...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죠. 한나는 봉다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혼자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있으니까요.
복지사와 경찰관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한나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나는 봉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봉달아, 우리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하지만 세상은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를 살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이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로 산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집입니다. 봉다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됩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내가 지킬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존재도. 고마워, 봉달아. 내 곁에 있어줘서. 다음 날 아침 한나와 봉다리는 눈 덮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생명이 걸었습니다. 한나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봉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봉달아, 우리 함께 살자. 끝까지. 봉다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졌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의 발자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한나는 그 후로도 지리산에서 봉다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 위로 물자를 보냈고 한나는 그것으로 버텼습니다. 병철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나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봉다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대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봄날 한나는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봉다리는 나비를 쫓아다니며 놀았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들어 봉다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봉달아, 우리 참 오래 함께했지? 봉다리가 한나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나는 봉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넌 내 가족이야. 내 전부야. 햇살이 그들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한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도망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찾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존재를. 이것이 내가 선택한 나만의 자유입니다. 어느 날은 병철이 한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잔뜩 가방에 싸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영양제도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션을 꺼내며 병철은 말합니다. 이것도 발라보세요. 읍내에서 세일이라 사왔어요. 바르다 보면 피부도 더 좋아질 겁니다. 하하. 그리고는 물끄러미 한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한나씨 겨울에 지내다 보면 여기는 눈도 많이 오고 또 눈이 잘 녹지도 않아서 내려오기도 힘들어요. 저희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는데 겨울이라도 거기서 보내면 어떨까요? 예. 아니에요. 한나는 고맙기는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기로 한 자신에게 강한 의지가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병철 씨 말씀은 고마워요.
저는 봉다리와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미안해요. 병철은 많이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승낙을 안 할 거라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알고 지낸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위로했습니다. 2달이 흘러갔습니다. 몇 달 전에 나타난 등산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일을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음흉한 행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산 곳곳에 봉다리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노루도 토끼도 아닌. 봉다리를 없애기 위해 봉다리가 다닐 만한 집 주변 곳곳에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봉다리를 찾아 나선 지 1시간가량 되었을 때입니다. 덫에 걸린 봉다리는 결국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한쪽 발이 완전히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봉달아. 흐릿한 의식은 남아 있었고 온몸은 발버둥치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덫을 풀고 봉다리를 들고 마을까지 왔지만 읍내에는 치료할 만한 동물병원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큰 동물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서 치료를 해야 하지 여기서 안 됩니다. 없는 살림의 수술이라니. 막막한 사정을 병철이 알고 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병철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등산객의 소행이 밝혀졌으나 한나는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로 산중 생활을 봉다리와 하기로 맹세합니다. 봉다리와 한나는 아직도 지리산 산중턱에 둘이 살고 있습니다. 편치 않는 산골 생활, 문명을 뒤로하고 고난과 산을 택한 한나, 누가 이들을 산속에 가두어 놓았을까요? 누가 이들의 삶에 동정을 보낼 수 있을까요? 누가 이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어두운 면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삶이 비정하고 냉정한 현실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들의 삶에 응원을 보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나와 봉다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반려견이 보이시나요? 반려견이 여러분의 부담이 되고 있나요? 아닐 것입니다.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인간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을 원할지라도 반려견으로 받는 사랑과 위로는 더 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